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죠.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바라는 마음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도 매한가지일 겁니다. 네, 피해 농가들은 재기를 꿈꾸며 희망의 가을 거지에 나섰습니다. 벼농과 과수농가들이 추석을 앞두고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가들에게 올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완전히 얼어붙고 판로가 막힌 것은 물론 봄철 저온 피해,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그리고 연이어 닥친 태풍 피해까지. 특히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은 수확을 앞둔 농지 곳곳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추석을 앞둔 지금 농가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가을 거지에 한창입니다. 황금 들녘 추수에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혹여나 기계가 멈출세라 콤바인 구석구석에 기름칠을 하고 나사를 조입니다. 경기 연천군에서 47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장승록 씨는 지난달 초 태풍의 농경지 3곳이 매몰 유실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속하게 물을 빼고 병해충 방제를 꼼꼼히 한 덕분에 다행히 절반의 농지에서는 평년작이 가능하다고 장 씨는 설명합니다. 황금 물결을 바라보는 장 씨의 표정에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그 병충해 방제를 잘하다 보니까 다행히 그래도 7군데, 8군데 정도는 평년 수확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해 입은 자리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내년에 그 수해 입은 자리가 잘 될 수 있게끔 더 열심히 해야죠.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의 과수원에도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올봄 저온 피해에 이어 태풍 바비로 낙과 피해까지 입은 배농가 송대웅 씨는 수확량은 대폭 줄었지만 그래도 거둘 만한 과실이 있다는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냉해 태풍의 피해가 있었지만 조금나마 수확하게 되어 위안을 샀습니다. 배나무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약 한 3회에서 살포를 했습니다. 수세 억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하여 내년에 착과량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제수용 배 선물 세트의 출하 작업이 끝난 가운데 미국 수출용 배를 수확 선별하며 송 씨는 들뜬 마음으로 추석 맞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핥히고 간 경남 밀양의 사과 과수원입니다. 태풍에도 살아남은 사과가 햇빛을 받으며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15%의 나무가 도복됐고 60%의 사과가 떨어졌지만 사과농가 황진성 씨는 복구 작업 후 빠르게 과원을 정리했습니다. 황 씨가 나무 안쪽까지 골고루 햇빛이 들게 하려 가지치기 작업에 한창입니다. 태풍에도 잘 달려준 사과가 예쁘다는 듯 황 씨는 연신 사과를 살펴봅니다. 지금은 이제 사과 품질을 높이는 도장지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또 내년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렇더라도 내년에 또 모두 다 힘을 내서 좋은 농산물로 가지고 또 우리 소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황 씨는 태풍 피해 소식을 듣고 농가에게 힘을 주려 추석 선물로 사과를 주문한 소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더욱 고품질 사과를 출하하기 위해 막바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길고 긴 집중호우와 태풍은 많은 농작물을 쓰러뜨렸지만 농민들의 마음까지 넘어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농민들은 햇곡식과 햇과일로 정성껏 차례를 지낼 소비자를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가을 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뿌린 희망의 씨앗이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급 불안 때문입니다. 드론과 인공지능으로 제주 월동 채소의 생산량을 예측해서 수급을 안정화하는 기술이 개발될 전망인데요. 첨단 기술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씨앗 상자를 매단 드론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무인 항공기, 즉 드론은 영농 활동에 드는 일손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미래 농업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농업계의 기술 개발이 확대되면서 드론의 활용도는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농작물 재배 면적을 드론으로 정확하게 측정해 수급량을 예측하는 기술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 제주도는 오는 12월까지 19억 원을 투입해 지능형 농작물 재배 면적 예측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으로 농작물 재배지를 촬영한 다음 인공지능 데이터로 축적해 분석하면 농작물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기술을 적용할 제주 월동작물은 월동무와 양배추, 마늘과 양파 등 6종으로 전국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육 이게 시작하는 시점부터 계속 영상을 찍어서 출하되는 양을 미리 예측하는 거죠. 조기에 수급량을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면 산지파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입니다. 제주도는 농작물 출하량을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월동채소 수급 조절과 산지 폐기 최소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정당국과 농업기술지도기관에서도 농업 관측이나 작황조사에 드론을 활용하는 연구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영농 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얼마만큼 심겨져 있느냐가 뿐만 아니라 어느 생육 단계에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만큼 물량이 공급됐을지 추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수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공급 대책을 세워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드론을 띄워 수집한 재배 면적 데이터는 이미 농업연구기관의 관측 보고서에 쓰이고 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입니다. 파종과 방제, 관수 등 농작업을 도울 뿐 아니라 농작물 생산량을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수급 불안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향 방문 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축산 농가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동안 가축 전염병이 발생 전파되진 않을지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금 전 국민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19 방역입니다. 하지만 축산 농가들 사이에선 코로나19 못지않게 가축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엔 전국적으로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증가해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와 같은 국가재난형 가축 전염병은 발생 시 축산 농가뿐 아니라 온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의 경우 해외 발생이 크게 늘어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올 초부터 지난 18일까지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3배 증가했고 구제역은 지난 8월까지 중국, 러시아 등에서 2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기, 강원 북부 지역 ASF 피해 농가에겐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가축 전염병 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ASF 피해 농가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 발생한 ASF로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뒤 거의 1년간 돼지를 키우지 못하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돼지 재입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만약 이번에 ASF가 재발하면 오랜 기간 재입식을 준비했던 피해 농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살처분이 시작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제 재입식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혹시 재발이라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앞이 더 막막해지는 거죠. 따라서 올 추석은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고향 방문 시 축산 농가 방문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축산 농가를 방문해야 한다면 소독을 철저히 하고 가축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이 큰 철새도래지와 인근 지역 방문을 삼가야 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거는 철새도래지를 방문해서 분변을 신발에 묻힌다든가 또는 손에 묻혀갖고 그게 농장을 타고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유입될 사례가 있으니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추석 연휴와 겨울철을 대비해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동안 구제역 백신 접종과 항체 검사를 진행하고 방역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평시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철새도래지 예찰 강화와 축산 차량 출입 통제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거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거나 철새도래지 인근에 있는 위험 농가를 대상으론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오리사육 휴지 기제를 시행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 동안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방역 관계자 모두 방역 관리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거지를 맞아 농민들의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농민들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큰데요. 전문가들은 농기계 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로 접어드는 요즘, 농촌 곳곳에서 농기계로 한 해의 결실을 수확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기계 사용량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기계 중에서 대표적인 운송수단인 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50%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트랙터와 예치기, 관리기 등 순으로 사고가 잦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정운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총 2,235건, 그중 70%가 봄과 가을철에 집중됐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에 비해 8배나 높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률이 14.3%에 달합니다. 특히 농기계 주행 중 전도 전복 등으로 발생하는 단독 사고의 경우 사망률이 39%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3건당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농기계들은 별도의 안전장비가 갖춰지지 않고 개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생명에 위협을 줄 만큼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9월부터 10월까지 농기계 사고가 많이 급증을 하고요. 수확철하고 이제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기계 특성이 안전장치가 좀 많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또 대부분의 운전자가 고령이다 보니 위급 상황에서 농기계를 신속하게 제어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농기계 교통사고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7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운전 부주의가 농기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농기계 작업 전후 장비 점검을 생활화하고 사용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을에는 농작지에서 사고 나는 것보다 도로 주행에서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사판 부착이라든가 경광등 이런 것들이 꼭 활용을 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농업인 스스로도 그걸 점검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셔야 된다는 거. 농촌 인구 감소의 고령화까지 농기계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과수화상병 원인균의 유전체 서열을 완전히 해독하고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북미 지역에서 유래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동안 뾰족한 방제 대책이 없던 과수화상병을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소환 기자입니다. 올해 역대급 확산으로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과수화상병.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첫 발생한 이후 같은 해 과수화상병을 일으키는 어위니아 아밀로보라라는 원인균이 발견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역학조사를 거쳐 올해 과수화상병의 원인균인 어위니아 아밀로보라의 유전체 서열을 완전히 해독하고 이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연세대학교 등 국내 공동연구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북미에서 최초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2015년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제천에서 분리한 화상병 균주 5건의 유전체 염기 서열을 완전히 해독하고 이를 다른 화상병 균주의 유전체 정보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지역의 화상병균 유전체가 북미 등에서 분리된 다른 화상병균과 마찬가지로 약 380만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염색체와 2만 8천 염기쌍의 플라스미드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어 화상병 균주 5종 모두 북미 지역에서 발견되는 균주의 유전형과 매우 가까운 관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 발생한 화상병균의 유전자형을 분석한 결과 모두 동일한 유형인 것으로 확인돼 국내 과수화상병이 단 한 번 유입된 병원균으로 인해 순식간에 확산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최초 유입은 북미 지역에서 불법으로 반입된 묘목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연구진은 저명한 식물병 연구 국제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앞으로 각종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화상병균 대응 기술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우리나라 화상병균의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서 앞으로 유전항이 역학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고, 특히 화상병 예찰 및 신속 진단 방제를 위한 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진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화상병균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지속적인 유전형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28일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 서울후생원을 찾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가위 사랑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농협은 이날 70여 명의 아동원생들에게 비대면 온라인 학습을 위한 컴퓨터와 노트북, 우리 농산물 등 1,5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원생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집콕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같은 건강한 먹거리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밖에 나가지 않고도 집안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베란다 텃밭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 뉴스24가 새롭게 선보이는 도전 베란다 텃밭 코너를 통해 초급부터 심어 과정까지 함께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남수지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요즘 바깥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힘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취미 생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베란다 텃밭인데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치유, 심신 안정의 효과도 있고 또 작은 수확의 기쁨도 맛볼 수 있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아주 좋은 취미라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베란다 텃밭 전문가 박희란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플랜테리어라고 하죠. 식물로 인테리어 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늘어났고 또 요즘 집안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베란다 텃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베란다 텃밭의 매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베란다 텃밭하면 우리 집안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그 식물들을 보면서 좀 힐링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베란다 텃밭에 대해서 막 검색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텃밭이다 보니까 준비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망설여지긴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베란다 텃밭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준비물이 좀 필요할까요? 처음에 필요한 재료는 사실 흙과 씨앗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흙과 씨앗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흙과 씨앗은 어디서 구매를 하면 될까요? 씨앗과 흙을 구입하는 곳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둘 중에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가까운 대형 마트나 혹은 농협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농협 쪽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국산 종자를 쓰시는 게 또 국산 종자를 보급하고 그리고 우리 토양에서 잘 자라는 그런 채소로 키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 베란다 텃밭 첫 재배를 시작해 볼 건데요. 대표님, 오늘 심는 이 작물은 어떤 건가요?
오늘은 주방에서도 키울 수 있는 보리싹을 심어볼 건데요. 한 3스푼 정도 이렇게 흙을 먼저 깔아줄 거예요. 새싹은 이 작은 용기에 수북하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듬뿍 깔아줍니다. 여기에 흙이 안 보일 정도로. 그 다음에는 씨앗이 안 보일 정도로 얇게 흙을 덮어주세요. 네, 물을 주실 때는 씨앗이 젖을 정도로만 위쪽에 흙이 이제 촉촉해지는 정도, 그렇게 촉촉함만 유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한 일주일이면 다 커서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재배해볼 작물은 어떤 작물인가요? 네, 이번에는 콩나물을 재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이 용기에 키친타월을 이제 맞게 잘라서 깔아주세요. 그리고 이 불린 콩을 여기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층이 지지 않게 한 겹으로 잘 깔리게 펴주시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 정도 물을 주시고 빼시고 천을 덮는 과정을 좀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일주일 정도 자라면 한 뼘 정도 이상의 그런 콩나물 크기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네, 완전 초보인 저도 보리싹과 콩나물은 좀 재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오늘 도전 베란다 텃밭 첫 시간이었는데 소감 어떠셨어요? 이제 지금까지 좀 어렵다고만 생각하셨던 분들도 또 더 다양한 채소를 도전해 보실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들에도 이어서 더 재미있는 채소 키우기 방법들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바로 한 뼘 텃밭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도전 베란다 텃밭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